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0.9% 올린 건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측과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미 간의 후속 협상이 열리고 이에 따라 올 가을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우리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내일 판문점에서 열릴 미군 유해 송환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그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탑승하는 비행기에 정비사들이 집중 투입되면서 다른 항공편 승객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은 오늘 저녁 서울 도심에서 첫 공동 집회를 열고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낮 강원도 삼척 신기면 무인기상 관측기의 기온이 37.5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올 들어 가장 뜨거운 주말을 맞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태백특수학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 가족이 다른 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조용히 있자며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 교사의 비위를 학교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측이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의 표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덜 올랐지만 8,000원을 처음 넘었고 인상률이 2년째 두 자릿수입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속도도 조절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안은 19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결정됐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논의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과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68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8대 6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급 8,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률은 10.9%로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5월과 6월 악화된 고용 지표가 나온 뒤 경제부처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하지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노동계도 저임금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커지는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렇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10.9%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 느끼는 수치는 달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올 초 16.4% 이미 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29%나 인상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이것저것 포함된 것까지 따지면 사실상 인상폭은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인상률 16.4%를 감안하면 1년여 사이에 29%가 올랐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 실행에 월 1회 공동 휴업과 심야 할증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임금 지불 능력이 상실됐었고요.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폐기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고작 2.2%밖에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 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으로 보자면 한 자릿수 인상에 불과하고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고 현장에서도 당장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업주들과 일자리 부족을 걱정하는 노동자, 양측 모두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구희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진 건데 구체적인 어떤 배경과 기준이 있겠죠? 8,350원은 공익위원들의 안입니다. 예. 이걸 표결에 붙여서 이 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그럼 공익위원들은 왜 이렇게 정했는가?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 그리고 고용 쇼크 양쪽을 다 고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먼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경제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 그러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에서 본질적인 목적, 개정이 중요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 이런 부분까지 결합해서 예, 류 위원장은 이 말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만 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도 맥락이 같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양쪽 입장을 다 고려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사실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이 다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시급 시간당 8,350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양측이 제시한 안을 보면은 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먼저 노동계는 1,790원을 제안했고요. 경영계는 지금과 똑같은 7,530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0,000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10,000원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런 안을 냈고요. 경영계는 지금도 벅차다, 동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젯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을 한번 냈습니다. 8,680원이었는데요. 이건 2020년까지 매년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10,000원을 기본급으로 할 때 갖는 액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정안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이 액수로는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0,000원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예. 경영계에서는 지금도 힘든데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동계는 너무 낮다. 반면에 경영계는 너무 높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방법론은 아니겠지만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최저임금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가 나라마다 다르고요. 예. 그리고 뭐 시급으로 계산을 할 건지 월급으로 계산을 할 건지 주휴 수당은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시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의 중간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OECD가 지난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해 굉장히 많이 16.4%가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좀 취약한 업체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반발이 거센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불복종 운동 선언까지 나왔다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물론 노동계도 반발이 있고요. 지금 나온 안이 혹시라도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최종 고시는 다음 달 3일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고 나면 사실 바뀌기가 어려운데 그 전에 열흘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라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럴 경우에는 노동자들과 자율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나는 그냥 7,000원만 받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불법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군요. 자, 어쨌든 지금 반발이 계속 거센 상황인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방안을 이 최저임금안 논의와 별개로 논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점주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산업부 구일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북미 관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게 한반도의 종전선언입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오는 9월 뉴욕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물론 북미가 어떻게 협상을 이어가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내일 판문점에서 열릴 장성급 협상이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미 간 후속 협상이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무부를 중심으로 실무팀들이 꾸려지면서 미국 내 후속 협상 준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3박 4일 동안 알렉스 웡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등 비핵화 워킹그룹 관계자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 만나 9월 뉴욕 유엔 총회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얘기는 잘 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북미 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등 기회는 많다면서 9월이 한반도 평화의 마일스톤, 즉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월은 북한 정권 70돌인 구구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답방, 유엔 총회 등 대형 일정이 연달아 있어 남북미 종전선언 같은 중요 이벤트가 열릴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내일 한국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장성급 회담이 비핵화 후속 협상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협상에서 신고 검증 등 비핵화 조치가 합의되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 중이며 원하는 것보다 기나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 오래 걸리는 과정에도 익숙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과 함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권력기관들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공안부에 이어 이번엔 기무사입니다.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50%까지 늘리는 개혁안이 추진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올 1월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안보와 공공질서 관련 수사를 해온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보위를 위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무사 역시 수술대에 오를 처지입니다. 기무사 개혁 TF 장영달 위원장은 인원의 절반을 줄이고 민간인의 비율을 크게 높이는 개혁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민 통제를 강화해서 현역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방안으로 가면 지금까지 나왔던 무슨 정치 개입이다 민간 사찰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기무사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은 기무사의 역할을 군 관련 첩보의 수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이란 모호한 업무 범위가 그간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등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새로 발의되는 법안에는 방첩과 대테러 등 기무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담기로 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16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경영진의 갑질 의혹에 휩싸인 아시아나항공 소식입니다. 박삼구 회장을 과잉 의전했다는 논란이 앞서 있었죠. 이번엔 박 회장이 타 비행기에 정비사들을 집중 배치해 다른 비행기의 승객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출신의 A씨는 박삼구 회장을 뜻하는 CCC가 탑승할 때는 비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A라는 비행기에 탄다고 하면 A라는 비행기에서부터 5대의 비행기를 책임졌던 정비사가 A라는 비행기에 다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죠. A씨는 보통 정비사 2명으로 이뤄진 한 개조가 비행기 5대 정도를 정비하는데 박 회장이 비행기를 탈 때면 4명 이상이 박 회장 비행기만 전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경우엔 하루 정비 인원의 절반 가까이 투입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고 많았을 때는 한 7, 8명 정도까지. 다른 비행기들을 점검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또 승무원 B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모자란 인력으로 정비해야 하니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정비 인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박 회장 비행기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최근 5년 동안 기체 결함 때문에 68번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보다 2배 가까이 많아 안전과 정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 폭로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은 청와대 앞이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와대 사랑채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청와대 본관이 내다 보이지는 않지만 본관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양대 항공사의 직원을 포함해서 500여 명 정도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시아나 직원들의 2차례 광화문 집회에 일부 대한항공 직원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요청해서 공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이 사내 갑질 사례를 고발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항공사 직원들이 힘을 모은 건 그만큼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갑질 어디까지 당해봤니? 너는 나다. 이런 구호들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 여성 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성 갑질, 이뿐만 아니라 전 직군에 걸쳐서 이 갑질과 관련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독 기체 결함 회항이 많았던 아시아나가 승객 안전보다도 박삼구 회장의 의전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내부 증언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고요. 지인을 동원한 이 짬짬이식 회사 운영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 회사 경영상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총수 일가가 물러나야 한다. 직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아시아나 직원은 그렇습니다. 직원들 주장은 이 총수 일가의 퇴진 그리고 이 오너 일가가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처벌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또 딸 조현민 전 전무가 모두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바 있고요.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도 최근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서 곧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집회 현장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죠. 퀴어 문화제가 오늘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집회도 바로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녹색 잔디가 깔린 서울시청 광장이 무지갯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참가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다양성을 뜻하는 무지갯색 깃발을 흔들며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울 시내 4km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성적 정체성 지향을 우리 서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서울대학로에서 50여 명으로 시작한 퀴어 축제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행진엔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장 맞은편에선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 참가자들이 오후 내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도 참 덥다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오늘 강원도 삼척의 수온주가 37.5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역시 36.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주말을 맞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면서 잠 못 드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이제 호수변에 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지금 대구의 기온 현재 30도입니다. 이 낮의 열기가 밤이 돼도 식혀지지가 않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수성못 배 위에 있습니다. 이곳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라서 원래 해가 지면 배를 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 덥다 보니 구청에서 밤에도 배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난해 여름부터는 이렇게 밤에 유람선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옥상 테라스 영업도 할 수 있게 바뀌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야외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열대야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더위가 결과적으로 규정을 바꾼 셈이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펄펄 끓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인데도 중심가는 한산했고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 실내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쇼핑몰 중에는 이 주차를 하는 데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대구 달성군의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가장 무더웠던 곳, 무인 관측 장비로 측정된 걸 보면 강원도 삼척이 37.5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남 양산이 36.6도, 광주가 34.9도, 서울도 31.9도까지 올랐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북부 산간 지역도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사실상 전국에서 덥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온열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주에 40명가량이던 온열 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서 140명가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조만간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죠. 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 말 8월쯤에 오는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겁니다. 열대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건강관리나 농축산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텐트나 그늘막 들고 많이들 찾는 곳이 바로 강변 공원이죠. 그런데 요즘 밤마다 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상 밤에는 텐트를 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한강공원에 나가봤습니다. 현재 시각 밤 11시 30분, 서울 도심은 27도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찾은 한강공원 입구에는 이렇게 금지 행위 간판이 놓여져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살펴봤습니다.
텐트 및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을 시 야영으로 간주되어 지금 가보겠습니다. 무전을 받은 안전관이 뛰기 시작합니다. 무식하시는 분이 텐트를 치시고 취사할 때도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 남성은 한강 근처에 텐트를 세웠습니다. 불법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취사라든지 잠깐만 좀 확인 좀 할게요. 해가 지고 난 저녁 9시 이후 텐트를 쳐서는 안 되지만 정작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부드럽고. 예, 텐트를 접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9시인지 몰랐어요. 거둘 건데요. 예. 지난주에는 왜 안 하세요?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한강공원에서 여름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매길 수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웬만하면 큰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실정이에요. 매일 밤 한강공원 각 지구마다 세워지는 텐트는 수십 채. 계도 수준의 단속에 안전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왜 접어야 하느냐, 왜 나만 잡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실랑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오늘은 태백 특수학교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을 심층 보도합니다. 교사 박 씨가 제자 3명을 오랜 기간 성폭행했다는 게 알려진 건 이번 주 초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박 씨의 성폭력을 올해 초에 다른 교사에게 알렸지만 조용히 있으라며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태백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A양이 실습교사 박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접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후배 B양이 박 씨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는 많이 있거든요. 난 그거 했다. A양은 자신이 가장 따르던 교사 C씨에게 올 초 이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말했어요. 이랑 님이랑 성을 가졌다. 하지만 이를 들은 C씨가 오히려 외부에 알리지 마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도 아신대요.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아무 말 하지 마라. 평소 C씨를 가족같이 따르던 A양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A양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또 다른 학생의 친언니로 후배에 이어 동생까지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박 씨가 정교사로 채용될 당시 이 학교 재단 감사의 아들이었던 만큼 동료 교사가 박 씨 비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C씨는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성관계에 관련된 호기심에 관련된 얘기였지 뭐 누구랑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씨와 B양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와 사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이번 사건을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박모 교사는 지난 2007년 이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네. 얼마 후 기간제 교사가 됐고 또 얼마 후에는 이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네. 당시 박 씨 아버지가 이 학교 재단의 감사였다는 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이 학교에서 일했던 교사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교장님이라고 아는 이제 사이여가지고 거기 감사하면 이제 등재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아들 취직시켜준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빼고 들어온 거죠. 네,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에 따르면 이 박 씨는 정교사로 채용이 된 2014년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진 성폭행 피해자는 3명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동안 밖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의아하거든요. 네, 이 학교는 실제로 가보면은 이 산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이 가까운 편의점도 차로 한 20여 분 정도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취재진이 이번 주 내내 그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네. 실제 확인한 바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한 것처럼 이 다른 교사가 박 씨의 성폭행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 교사가 무시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학교 측이 진짜 몰랐는지 알았는지 또 은폐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학교가 고립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일 말고도 또 수상쩍은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학교에서 실제 근무를 했었던 인근 주민이 저희 JTBC에 제보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학교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복지관 건물입니다. 네. 이 영상을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은 학교 측에서 이 방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이 문을 밧줄로 묶어서 못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학교 측은 아이들을 재우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이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실제 2014년에는 한 학생이 교내에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바깥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그만큼 수사가 더 필요할 테고 이번 성폭행 사건도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교사는 현재도 완강히 부인 중입니다. 네. 이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교내에는 CCTV도 없습니다. 현재 지난주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병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다음 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부입니다. 일단 성폭행이 수년간 일어났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또 성폭행 피해가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적 장애인인 점들이 관건입니다. 증언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려되는 건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던 다른 사건들만 보더라도 제대로 저항을 했느냐 이 부분이 늘 논란이 돼서요. 네, 지난 2011년에 이 국회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전에는 지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한거불능, 즉 거세게 저항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이 조항은 폐지됐고 또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이 최근에는 소극적인 저항만 했어도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이 학교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친부모보다도 더 많이 접하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저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가 어떻게 증명이 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백 특수학교 성폭력 의혹의 전말 윤정식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교 앞에 특고압선을 더 설치하겠다고 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구간을 전문가들과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자파 수치가 한전이 발표한 것보다 수십 배 높게 나왔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인천의 일부 주민들이 한 달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한전은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 부천시까지 기존 설치된 고압선 외에 345kV 특고압선을 추가로 매설할 예정입니다. 총 2.5km 구간으로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가 몰려있는 주거지역입니다. 한전 측은 공사를 앞두고 지하 40에서 55m 깊이의 고압선을 매설하겠다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설 깊이는 8m. 부천시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8m 미만에서 성사업 체제를 우리가 했지만 아마 부천시가 최초 시작할 때 도로 점령하실 때 협의가 안 되실 거예요.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은 뒤늦게 부천시청에 공문을 보내 30m 깊이로 공사할 경우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란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이번에는 8m로 묻어도 지상으로 방출되는 전자파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분명 저희한테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0.1mHz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전문가와 함께 고압선이 이미 매설돼 있는 부천 한 초등학교 인근을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고압선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을 직접 측정해보니 한전이 발표한 수치의 90배가 넘는 9.86mHz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345kV의 특고압선을 추가하게 되면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아파트 내부는 수치가 더 높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앞엔 154kV 고압선이 8m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최대 26mHz. 부엌에서 고압선이 가까이 있는 발코니로 갈수록 수치는 높아져 30mHz까지 측정됩니다. 땅속 고압선 논란이 커지자 한전 측은 서울 일부 지역엔 더 얕은 곳에 고압선이 묻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에도 그냥 2.5m짜리로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 강남 지역의 지하 고압선 노선입니다. 일부 지역이 부천보다 얕은 2.5m로 묻혀 있습니다. 노선도를 따라 전문가와 함께 직접 전자파를 측정해봤습니다. 부천과 마찬가지로 이곳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도 고압선이 묻혀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앞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니 전자파가 63mHz가 나왔습니다. 한전 측은 국제 가이드라인인 833mHz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인체에 영향을 준다. 그런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전이 따르는 기준이 단기 노출에 해당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기준은 단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통제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3에서 4mHz 이상 자기장에 장기 노출될 경우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전자파 노출 기준치를 10mHz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책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한전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군의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와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 지원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해상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조치로 군 통신망의 복원을 추진해왔습니다. 6시간 36분, 다른 경기에서도 아니고 테니스에서입니다. 윈블던에서 마라톤보다 더 긴 4강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힘겨운 승부가 끝나고 승자와 패자는 서로 안았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마지막 5세트. 이승헌은 게임 스코어 10대 10에서 점수를 따낸 뒤 곧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4대 24까지 이어진 승부. 앤더슨은 서브를 받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졌습니다. 라켓을 놓치고도 일어나서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으로 받아쳐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야 나달과 4강전을 치를 수 있었던 조코비치는 몸을 풀다 지쳐 공기놀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윈블던에선 마지막 세트는 타이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는데 5세트는 게임 스코어 26대 24로 마무리됐습니다. 승자는 앤더슨이었습니다. 2m가 넘는 큰 키, 시속 200km가 넘는 강서브를 앞세워 쉽게 승부를 내는 두 선수였지만 이번엔 6시간 36분이나 싸웠습니다. Obviously, I'm ecstatic to be through to the finals, but at the same time, you feel like it should be a draw. I mean, 패배한 이승헌은 8년 전 윈블던에서 테니스 역사상 최장시간 경기를 치러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흘에 걸쳐 11시간 5분을 뛰었고 5세트 게임 스코어는 70대 68, 농구 점수 같았습니다. 승자였지만 앤더슨은 웃지 않았습니다. 윈블던 첫 결승 진출에 기뻐하기보다는 함께 역사를 만든 이승헌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군 복무 시절 소대장이 잘못을 지적하자 시비 거는 것 아니냐고 대꾸해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병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아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한 걸 두고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 경고했습니다. 폭격기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어제 카디즈를 4차례 진입했고 우리 군의 경고에도 4시간쯤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오는 25일 총선을 앞둔 파키스탄에서 선거 유세 도중 자폭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28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테러를 자초한 가운데 파키스탄에선 최근 테러가 잇따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끼 북극곰들이 플라스틱을 먹이인 양 먹습니다. 북극해와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환경단체는 북극곰 서식지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며 오염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유령당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유령당원,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청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청원 의원 지난달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아직 탈당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 국회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총 113명인데요. 이처럼 서청원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 논란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던 정태욱 의원도 탈당 처리가 되지 않아서 114명이었는데 여기서 한 명만 줄어든 겁니다. 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랬군요. 자, 그러니까 탈당은 했는데 아직 당원 명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유령당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이 탈당계 제출하면 원래 바로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 이 국회법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시는 것처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한국당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한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당의 입장은 이 최고참인 서 의원이 당을 위해서 나간 만큼 내부에서 이처럼 서 의원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 의원이 무소속일 때보다는 한국당에 있을 때 이 상임위를 배정할 때도 배려해 줄 수 있다. 이런 명목인 건데요. 그런데 여당은 그게 아니라 한국당의 잔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원회 정수를 따질 때 의석수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17명이 정원인 이 상임위의 경우에는 이 한국당이 113석을 유지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7명의 상임위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됐지만 이 119석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한국당 위원이 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한국당은 이를 잔꾀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예. 잔꾀라고 보고 있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뭐 공식 반박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식 가짜 뉴스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금 영국을 공식 방문한 상태잖아요. 가짜뉴스 논란이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갑자기 가짜뉴스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먼저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You know, generally fine, but it didn't put in what I said about the prime minister. It's called fake news. 어떤 부분이 가짜뉴스라고 한 겁니까? 네, 앞서 영국 대중지인 더 선과의 인터뷰 내용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해당 보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정부가 그러니까 EU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메이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소프트 브렉시트가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면서 이에 반발해서 사퇴한 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을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메이 총리에 대해서 험담을 한 셈인데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공식 방문한 나라에서 그 총리 말고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셈이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막상 보도가 되니까 가짜뉴스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더 선은 인터뷰 내용의 녹취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들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들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No, but it'll definitely affect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unfortunately, in a negative way. Well, I'm not pitting one against the other. I'm just saying I think he'd be a great prime minister. Yeah. 예, 지금 저 내용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쪽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보도 때문에 영국 전역 상당히 발끈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상징적인 정치인이죠.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의자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과 함께 당신이 감히 이렇게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영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반대 시위에 10만 명 이상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영국과 EU를 떼어놓으려는 이 트럼프식의 전략인지 아니면 특유의 돌발 발언인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덥고 습한데 낮에는 햇빛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3도가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에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K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